넌 후임이야.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까? 오빠 앞에서 짓밟히는 스물센 여군 소위. 선임의 폭력 앞에 무너지는 정의.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달랐습니다. 전직 707특임대 간부였던 그는 10년 전 상관과 나눈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질 때 날 불러라. 단 한 통의 문자, 그리고 5분 후 나타난 군단장. 오늘 부패한 권력이 무너지고 진짜 정의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707특임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뿐인 면회일이었고 부대 정문 앞에는 벌써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다림의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아내, 도시락을 든 노모, 꽃다발을 감춘 듯 아는 여자친구들까지 면회장은 그렇게 일장의 따스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7특임대 여군 생활관안은 달랐습니다. 신임 소위 유아연은 거울 앞에서 제복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3세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된 지 겨우 2달째였습니다. 아직 군복의 매듭조차 서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오빠 유태민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하연아, 긴장하지 마. 면회는 그냥 면회야. 옆 침대에서 동기 여군 소위인 최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하연보다 나이는 1살 많았지만 같은 기수였고 입대 후 처음으로 친해진 동료였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묘한 경계를 읽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선 잘 보여야 살아남는다는 거 알지? 특히 선임 앞에서는. 하연은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그녀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 보여라. 눈에 띄지 마라. 선임을 거스르지 마라. 군대는 이상과 명예를 배우던 사관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실전이었고 계급장보다 서열이 더 강한 곳이었습니다. 하연은 마지막으로 네임택을 확인하고 생활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몇몇 선임 여군들과 마주쳤고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정확하게 경례했습니다. 선임들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하연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고 모든 말이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면회장으로 향하는 길은 부대 중앙 연병장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연병장에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고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면회 시작 시간은 10시였고 오빠는 아마 벌써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장은 부대 서쪽 끝 민간인 출입이 허가된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연이 건물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어린아이가 병사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이고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707 부대만의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구석, 혼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유태민이었습니다. 38배 오빠는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자세가 여전히 군인 같았습니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매의 눈이 마주쳤고 하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연은 반갑게 오빠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임,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선임 소위 조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26의 은서는 하연보다 기수로는 2기수 선임이었고 실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후임이 어디서 상관보다 먼저 움직여. 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면회장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분명 규정을 어긴 게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선임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눈빛은 그런 규정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열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연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은서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다 군인인 줄 아나? 여긴 실전이야. 내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주변 병사 몇 명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간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반가운 재회는 순식간에 공개적인 모욕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 707특임대 간부로 복무했던 그는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의 과시였고 후임에 대한 지배였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하연이 더 곤란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하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후임이 웃는다고 명령이 가벼워지나? 이게 군대야. 넌 아직도 몰라. 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참았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면회장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은 괜히 휘말리면 곤란한데. 옆에 동료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저기 조소위 건드리면 우리도 끝이야. 두 병사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면회장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게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의 떨리는 어깨,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707특임대 시절 전우들과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박중혁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태미는 잠시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박중혁. 지금은 삼성 장군이 된 그의 옛 상관이었습니다. 태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장 안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하연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선임한테 먼저 보고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은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멀어지자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태미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멀지만 분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오빠가 앉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태미는 일어나 동생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상한 거 보여드려서. 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미는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하연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오빠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결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장 방, 부대 상공 멀리서 희미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하연은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출근은 안 해도 돼요? 휴가 낸 거예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국방부 산하보훈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평소에도 동생 걱정에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민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하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 너 보러 왔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다들 그래요. 하연은 대답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조은서에게 당한 모욕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미는 동생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멀리서 희미하게 헬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장 입구 쪽에서 다시 조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유소희. 하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조은서가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면회장 안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시선을 돌렸고 작은 숨소리들이 멈췄습니다. 은서는 하연 앞까지 와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안에 있던 종이 몇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이틀 전 은서가 시킨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하연은 밤늦게까지 작성해서 제출했던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오타 수정도 제대로 못해?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면회장 안의 대화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하연은 황급히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어디에 오타가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연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연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면회장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은서는 그 서류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관학교에서 배운 보고서 작성법이야? 실전 감각이 없어. 주변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옆에 동료가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명령 위반이야. 우리가 끼어들 일 아니야. 두 병사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면회객들도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누가 주우래?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보고서를 다시 쓰는 거야.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후임은 감정이 없어야 해. 707은 실전이라고 했잖아. 내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그 순간 은서가 하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연의 제복깃이 뒤틀렸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면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노부부는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연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연을 거칠게 밀쳤고 하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멈췄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하연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민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하연을 다시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넌 후임이야. 후임은 선임 앞에서 웃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은서는 하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면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흙이 묻은 면회장 바닥에 하연의 흰 제복이 펼쳐졌고 그녀의 네임택이 떨어져 나가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연은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면회장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민간인 남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아내가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였고 민간인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의 친구였던 최서윤 소위가 면회장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광경을 보며 손을 떨었지만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소위님, 그만하세요.
면회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하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임, 일어나. 군인이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해? 하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배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복에는 흙이 묻었고 단추가 떨어진 깃 사이로 하얀 속옷이 비쳤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그 모습을 정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오빠의 눈빛이 사라지고 과거 707특임대 간부였던 군인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태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태민을 힐끗 보더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하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07은 실전이야. 내 감정은 필요 없어. 다음엔 이런 실수하지 마. 그리고 은서는 돌아서서 면회장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고 면회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노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빠 앞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태미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단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넌 잘못한 게 없어. 태민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전송된 문자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태민은 화면을 끄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하연은 오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명확해졌습니다. 면회장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헬기 소리 아냐?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병사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훈련 일정 없었잖아. 두 병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면회장 밖 복도에서도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헬기가 왜 오는 거야? 모르겠어. 갑작스러운 점검인가?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10년 전 전우와 나눈 약속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 헬기 소리는 이제 면회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부대 상공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자 면회장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고 민간인 면회객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배를 감싸며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제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2대의 헬기가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 특유의 묵직한 로터 소리가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고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민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0년 전 전우와 나눈 약속을 현실로 소환하는 신호였습니다. 면회장 밖 복도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뭐야? 갑작스러운 훈련이야? 아니야, 훈련 일정 없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병사들의 불안이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면회장 안에 있던 최서윤 소위도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헬기가 2대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서윤은 하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서의 눈치가 보였고 자신도 후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묶어두었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하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연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습니다. 태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오빠가 뭐 하나 물어볼게. 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이미 닦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너 왜 군인이 되고 싶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눈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요.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맞아. 그게 군인이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 오빠도 그렇게 배웠어. 하연은 오빠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낡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여? 태민이 화면을 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연은 사진 속 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중혁. 오빠의 옛 상관이야. 지금은 삼성 장군이 되셨어.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성 장군이라는 건 군단 장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민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빠가 작전 중에 부상당했을 때 이분이 직접 날 업고 후송해 주셨어. 그때 이분이 말씀하셨지. 언젠가 정의가 무너질 때 날 불러라. 그때는 명령이 필요 없다. 태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연은 오빠의 말을 듣고 뭔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태민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오늘 그분한테 문자 보냈어.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저 헬기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은 지켜져야 해. 바로 그때 면회장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한 병사가 면회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집합,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면회장 안의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간인 면회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면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면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급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고 민간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최서윤도 황급히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연아, 우리도 나가야 해. 비상집합이야. 하연은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제복을 털어내며 서윤을 따라 면회장을 나섰습니다. 태미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면회장 밖 복도는 이미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연병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연과 서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건 처음이야.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부대 전체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여군 소대 자리를 찾아 섰습니다. 조은서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하연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연병장 상공으로 2대의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로터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병사들의 모자가 날아가고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헬기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중앙의 착륙 지점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맹금류 같았습니다. 로터 소리는 더욱 커졌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병사들은 자세를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헬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천천히 느려지며 소음이 줄어들었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삼성 장군 계급장을 단 박중혁이었습니다. 61살의 그는 흰 머리였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흠 하나 없이 단정했고 발걸음은 무겁고 확고했습니다. 박중혁이 연병장에 발을 디디자 대기하고 있던 정중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했습니다. 707특임대 중대장 정중대위 군단장님을 영접합니다. 박중혁은 경례를 받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중대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박중혁은 대답 대신 연병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의 시선을 받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박중혁의 시선이 여군 소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은서, 최서윤, 그리고 유하연. 하연의 제복에 묻은 흙먼지와 떨어진 단추 자리가 박중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중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연의 모습이 그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래전 순직한 자신의 딸, 그 아이도 하연처럼 23이었고 똑같이 여군 소위였습니다. 박중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중혁은 정중대장을 돌아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7특임대, 지금부터 내가 통제한다. 정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중혁은 다시 연병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부대원 정지.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중혁은 천천히 걸어가며 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면회장에 남아있던 태민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군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박중혁 군단장이 연병장에 나타나기 1시간 전 707특임대 행정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중대장은 책상 앞에 앉아 조은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흔의 정중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불규칙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소희, 면회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조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훈육했습니다. 후임의 태도가 불량해서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훈육? 민간인들 앞에서 후임을 때린 게 훈육이야? 정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면회객 중에 누가 신고라도 하면 끝이야. 조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건 개인적 오해로 정리하자. 너랑 유소희가 사적으로 다툰 거야. 군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해. 김소령한테 연락해. CCTV 기록 정리하고 면회 기록도 수정하라고. 조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중은 조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정중과 조은서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들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사실은 부대 내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중은 조은서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조은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관계 때문에라도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야 해. 알겠지? 조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회장에서 하연을 폭행한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바닥에 쓰러진 하연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민간인 남자의 차가운 눈빛까지. 조은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행정실 문이 열리며 김소령이 들어왔습니다. 45의 김소령은 작전 참모로서 부대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중에게 경례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장님? 정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은서를 가리켰습니다. 김소령, 오늘 면회장 사건 알지? CCTV 자료 정리해. 그리고 면회 기록도 수정하고. 김소령은 잠시 정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면회 구역 CCTV는 민간인 출입 구역이라 외부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바로 처리해.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냉소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김소령은 군 생활 20년 넘게 이런 일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부대의 체면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덮고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는 이제 그런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중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알아. 빨리 처리하고 보고해. 김소령은 경례하고 행정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신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면회장 CCTV 전체 삭제. 즉시 처리. 문자를 보내고 나서 김소령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고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군은 변하지 않아. 김소령은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정실로 돌아온 정중은 조은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은서야, 유소위한테 가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해. 이 일은 너희 둘만의 문제였다고. 알겠어? 조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장님, 만약 유소위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중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하연의 인사 기록부였습니다. 유소위 신상 기록 여기 다 있어. 필요하면 이걸 이용해. 부대 적응 분량으로 전출 보낼 수도 있고. 조은서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중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하연이 순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군 생활을 망가뜨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은서는 서류를 들고 행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부대 통신실에서는 이병 계급의 통신병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의 통신병은 김소령의 문자를 받고 CCTV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면회장 내부가 여러 각도로 보였고 녹화 파일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통신병은 오늘 날짜의 파일들을 선택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은 파일 하나를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조은서가 하연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통신병은 화면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신실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워도 되는 걸까? 통신병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신병은 USB를 뽑고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자 통신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정실로 돌아온 김소령은 정중에게 보고했습니다. CCTV 자료 삭제 완료했습니다. 면회 기록도 수정했습니다. 정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 일은 없던 일이 된 거야. 김소령은 경례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을 나서며 중얼거린 말을 정중은 듣지 못했습니다. 군단까지 올라가면 다 끝이야.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수밖에. 정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CCTV는 삭제되었고 기록은 수정되었고 조은서도 하연을 설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의 체면은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중은 몰랐습니다. 그가 안심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바로 그 순간 부대 상공에서는 헬기 2대가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헬기 안에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온 박중혁 군단장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희미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중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멀리서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점을 보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헬기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정중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 밖 복도에서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헬기다. 갑자기 왜? 훈련 일정 없었는데? 소란이 점점 커졌고 정중은 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소령도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군단에서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정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김소령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단에서? 왜? 무슨 일로? 김소령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정중은 급히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하지만 그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병장에 박중혁이 착륙했고 부대 전체가 그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정중이 꾸민 은폐의 그림자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중혁 군단장의 발걸음이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울렸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부동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중혁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정중대장은 박중혁의 뒤를 따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중혁은 천천히 여군 소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은서, 최서윤, 유아연이 일렬로 서 있었고 하연의 제복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떨어진 단추자리가 선명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중혁은 하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하연의 제복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자리, 찢어진 깃, 그리고 하연의 떨리는 손까지. 박중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박중혁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원, 23세 여군 소위였습니다. 지원은 아버지를 닮아 강인했고 정의로웠으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 사고로 순직했고 박중혁은 딸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중혁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연을 보는 순간 박중혁은 딸 지원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계급, 같은 눈빛. 하연의 떨리는 모습이 마치 도움을 청하는 지원처럼 보였습니다. 박중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하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위, 이름이 뭔가?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아연 소위입니다. 장군님. 유아연 소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중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는 박중혁의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중혁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중혁은 천천히 돌아서서 연병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707특임대 전 병력 들어라.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 지휘 아래 놓인다. 작전명 약속을 개시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작전명 약속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중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작전명 약속이 무엇입니까? 박중혁은 정중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중대위, 넌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연병장 외곽으로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진입했습니다. 트럭 뒤편에서 감찰관들이 내렸습니다. 군단 직속 감찰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장을 차고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찰팀장이 박중혁에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군단장님, 감찰팀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중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중을 가리켰습니다. 정중대위, 김소령, 조은서 소위. 이 세 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군님, 무슨 혐의로 저희를 조사하십니까? 폭행, 은폐, 조작, 그리고 군기문란. 충분하지 않나? 박중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중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은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찰관 2명이 정중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중대위, 동행하시죠. 정중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중대장인 저를 이렇게 대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박중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권한? 군단장인 내가 부대를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나? 정중대위, 넌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어. 정중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찰관들이 그의 팔을 잡았고 정중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며 박중혁을 돌아보았지만 박중혁은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조은서도 감찰관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그냥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후임을 바로잡으려. 박중혁은 은서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훈육? 민간인들 앞에서 후임을 폭행한 게 훈육인가? 조소희, 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저는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았다고? 그게 내가 배운 군인의 길인가? 박중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감찰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은서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김소령은 조용히 감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중혁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진실을 덮으라는 명령을 따른 게 자랑스러운가? 김소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예 따위로는 부대 못 지켜요, 장군님. 박중혁은 김소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부대를 지키는 건 정의야. 김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감찰관들을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연병장을 떠나자 남은 병사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중혁은 다시 여군 소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하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소희,
괜찮은가? 하연은 고개를 들어 박중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괜찮습니다. 박중혁은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약속이야. 그걸 잊지 마. 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중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과 정의를 지킨다는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다시 연병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7특임대 전 병력.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다시 태어난다. 군복을 입은 이유를 기억하라.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고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중혁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장 창가에서 지켜보던 태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약속 감사합니다. 감찰팀이 부대 행정실로 들이닥친 건 박중혁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0분 후였습니다. 감찰관 4명이 정중대장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들은 주저없이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중은 감찰관들 앞에 서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제복의 계급장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감찰팀장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하연의 인사 기록부도 있었고 조은서와 관련된 사적인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찰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대위, 이게 뭔가? 서류 중 하나에는 조은서의 근무 평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여군들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편파성이 드러났습니다. 정중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찰팀장은 서류를 투명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 이 모든 서류는 군사법원에 제출될 거야. 정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비리였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중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대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감찰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대를 지킨다고? 거짓으로 덮는 게 부대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나? 정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찰관 한 명이 컴퓨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삭제된 파일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통신실에서는 또 다른 감찰관들이 CCTV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병 계급의 통신병은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감찰관 한 명이 통신병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면회장 CCTV 기록 어디 있나? 통신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누가 시켰나? 김소령님 명령이었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통신병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분 후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감찰관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면회장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서가 하연을 모욕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장면까지
감찰관은 영상을 멈추고 통신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 군단장님께 보고할 거야. 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거야. 통신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비록 명령을 따라 삭제했지만 진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은서는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찰관 2명이 그녀 앞에 앉아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조은서 소위, 오늘 면회장에서 유아연 소위를 폭행한 게 맞나?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폭행한 게 맞나?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 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 보여야 했어요. 후임들을 누르지 않으면 제가 밟히니까요. 감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썼다는 건가? 그게 군인의 방식인가?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은 침묵했습니다. 은서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라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조소희, 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한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해. 은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소령은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감찰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김소령, CCTV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나? 김소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중대위의 명령이었고 전 그걸 실행했을 뿐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나? 김소령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군대예요. 명령은 절대적이죠. 명령보다 양심이 우선이야. 김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심으로는 부대 못 지켜요. 전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네요. 감찰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소령, 넌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김소령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중혁은 감찰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3명 모두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중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이들을 호송 준비해. 감찰팀장이 경례하고 물러갔습니다. 박중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군사경찰 호송 차량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중, 조은서, 김소령이 차례로 차에 올랐습니다. 정중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은서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 김소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707부대의 정문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호송 차량이 출발했고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은 여군 막사 앞에 서서 차량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안도, 슬픔, 그리고 희미한 해방감. 최서윤이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이제 끝났어.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707부대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중혁은 부대 지휘소에서 전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707부대는 새로운 규칙으로 운영된다. 폭력은 없다. 은폐도 없다. 오직 정의와 존중만이 있을 뿐이다. 간부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중혁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채웠고 그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연병장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박중혁은 부대 지휘소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봉투 표면에는 작전명 약속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휘소 문이 열리며 유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태민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박중혁의 허락으로 부대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박중혁에게 경례했고 박중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태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우로서의 끈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중혁은 태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아, 내가 문자 보낸 순간 기다렸던 게 시작됐어. 태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중혁은 책상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707특임대 내부 감찰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계획서에는 707부대의 비리 정황, 감찰 대상 명단, 그리고 작전 개시 조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군님, 이건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까? 박중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군단 차원에서 707부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 부대 내 폭력, 은폐, 비리.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그래서 기다렸어. 결정적 순간을. 태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박중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 문자는? 내 문자는 작전 개시 신호였어. 난 내가 언젠가 연락할 거라고 믿었어. 10년 전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날 부를 거라고. 태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문자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거대한 작전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중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태민아, 난 우연을 믿지 않아. 내가 면회 가는 날, 그날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 예상했어. 부대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면회일은 통제가 느슨해지는 날이거든. 그래서 헬기를 대기시켰지. 태민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까? 박중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계획은 준비였을 뿐이고 실행은 내가 결정한 거야. 내 문자가 없었다면 난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약속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니까.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면회장에서 하연이 폭행당하던 순간, 문자를 보내던 순간, 헬기가 착륙하던 순간,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준비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박중혁은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707 부대의 개혁 계획서였습니다. 표지에는 707 윤리 강령 제정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부대 개혁안이야. 오늘부터 707은 완전히 바뀔 거야. 폭력 금지, 투명한 인사관리, 병사 권리 보호. 모든 게 문서화될 거고 위반 시 즉각 감찰이 들어갈 거야. 태민은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개혁안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박중혁은 단순히 비리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 했습니다. 장군님,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작업했어. 혼자서. 태민은 박중혁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1살의 군단장이 밤을 새워가며 개혁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태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박중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 때문이야. 태민은 박중혁의 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순직한 박지원 소위. 태민도 그녀를 알았고 함께 훈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죽은 후 난 후회했어. 내가 부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 딸을 잃었다고. 그때 맹세했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박중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아연 소위를 봤을 때 지원이가 생각났어. 같은 나이, 같은 계급, 같은 눈빛. 만약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른 지원이를 잃을 것 같았어. 박중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혁에게 경례했습니다. 장군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혁은 눈을 뜨고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민아, 약속은 서로 지키는 거야. 넌 날 믿어줬고 난 내 믿음에 답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우로서의 신뢰,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태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연 소위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봤는데 많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하연 소위를 따로 불러. 할 말이 있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중혁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개혁안을 펼쳤습니다. 태민아, 넌 이제 돌아가도 돼. 오늘 고생했어. 예, 장군님. 푹 쉬십시오. 태민은 경례하고 지휘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면회장에서 시작된 작은 문자 하나가 부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태민은 면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면회장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태민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휘소에 남은 박중혁은 개혁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마다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여백에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박중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이제 다른 딸들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707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박중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딸 지원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밤은 깊어갔지만 박중혁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707특임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대열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두려움 대신 희망이 서려 있었고 간부들의 표정에는 긴장 대신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혁 군단장은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707 윤리 강령이라고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마이크 없이도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 전 병력 들어라. 오늘부터 이 부대는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인다. 연병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박중혁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이 부대에는 폭력이 없다. 선임과 후임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은 즉각 처벌된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중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이 부대에는 은폐가 없다. 모든 사건은 투명하게 기록되고 조사되고 처리된다. 누구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간부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중혁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셋째, 이 부대의 군인은 사람을 지킨다. 권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명령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인다. 군복은 우리가 누구를 지키는지 보여주는 약속이다. 박중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하연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연은 여군 소대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어제와 달리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유하연 소위, 앞으로. 하연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이번에는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하연이 박중혁 앞에 서자 박중혁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혁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소희, 왜 군인이 되고 싶었나?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장군님.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박중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군인이야. 넌 그 신념을 지켰어. 박중혁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발령 명령서였습니다. 유하연 소위, 넌 오늘부로 육군 교육훈련단 교관으로 발령된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육훈련단 교관은 신임 장교들을 가르치는 자리였고 신임 소위가 맡기에는 이례적인 보직이었습니다. 박중혁은 하연에게 명령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넌 후배들에게 진짜 리더십을 가르쳐줘. 명령이 아니라 존중으로,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끄는 법을 보여줘. 하연은 명령서를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경례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박중혁은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전체를 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7특임대, 오늘부터 너희는 다시 군인이 되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박중혁의 선언이 끝나자 연병장 외곽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돌리자 부대 정문으로 전차 6대가 천천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은 일렬로 연병장 주변에 정렬했고 포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았습니다. 전차 위에서 병사들이 내려와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건 박중혁이 준비한 마지막 연출이었습니다. 전차는 힘의 상징이었지만 오늘은 정의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연병장을 둘러싼 전차들은 마치 이 부대를 지키는 수호자 같았습니다. 박중혁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707특임대 경례. 전 병력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수백 개의 손이 이마로 올라갔고 그 순간 연병장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중혁도 경례로 답했고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면회장 창가에서 지켜보던 태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중혁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군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얼마 후 박중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전우여. 이제 우리 모두 편히 쉴 수 있겠어. 태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해산하고 있었고 하연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이 하연을 껴안았고 다른 여군들도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박중혁은 헬기에 오르기 전 태민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고 헬기는 연병장에서 로터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하연 소위 잘 부탁해. 예, 장군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박중혁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좋은 오빠야. 그리고 좋은 군인이었어. 장군님도 최고의 군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나눴습니다. 박중혁은 헬기로 향했고 태민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태민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높였고 707부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중혁은 창밖으로 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병장의 정렬한 전차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병사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부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중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렴. 헬기는 구름 사이로 사라졌고 707부대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하연은 육군 교육훈련단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신임 소위들이 앉아 있었고 하연은 교단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신임 소위들이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연은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민은 하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첫 강의 잘 끝냈어요. 그래, 잘했어, 하연아. 오빠,
그날 오빠가 보낸 문자 정말 감사해요. 태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오빠니까. 오빠도 언젠가 다시 군복 입을 거예요? 태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이미 내 몫을 다했어. 이젠 내가 이어가는 거야. 하연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전 오빠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전화를 끊고 태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군님, 약속 지켜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평안합니다. 707부대의 정문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정의와 존중의 부대 707특임대. 그 아래로 병사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때로는 정의가 늦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일 앞에서 용기를 냈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